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2살 아이의 인생이 계약으로 정리됩니다. 울음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누군가 쓰러지거나 누군가 도망치거나 누군가 문을 걷어차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1500년대 어느 해 조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양반가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푸른빛만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12살입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뜹니다. 차갑습니다. 코끝이 시립니다. 겨울은 아닌데 새벽은 늘 이렇습니다. 어디선가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 솥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 평범한 아침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 온기 속에 있고 싶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당신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부터 집 안이 분주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자주 안채를 드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12살 여자아이가 어른들에게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 무언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 그 무언가가 당신과 관련 있다는 것.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한 소녀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자아이의 하루입니다. 다만 이 하루가 끝나면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오늘 이 아이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아이는 모릅니다. 방 안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가 옵니다.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이 마루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천천히 이불을 걷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쌉니다. 옷을 여밉니다. 머리를 매만집니다. 거울은 없습니다. 양반가라고 해도 12살 여자아이 방에 거울은 사치입니다. 그냥 손끝의 감각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합니다. 문을 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1500년대 어느 봄,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당신은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톤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긴장된 목소리, 조금 서두르는 목소리, 조금 떨리는 목소리. 당신은 아직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방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조선시대 12살 소녀의 하루를 함께합니다. 특별히 잔인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마루가 보입니다. 나무 마루. 맨발로 딛기엔 아직 차가운 나무. 당신은 문지방을 넘습니다. 발바닥에 서늘한 감촉이 전해집니다. 익숙한 감촉입니다. 12해 동안 매일 아침 느꼈던 감촉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엌입니다. 아침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쌀 씻은 물 냄새, 장작 타는 냄새, 된장 끓는 냄새. 평범한 아침 냄새입니다. 하인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봅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났냐고 웃으며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상합니다.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목소리입니다. 할머니 목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낯선 목소리입니다.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걸음을 멈춥니다. 마루 한가운데 서서 안채 쪽을 바라봅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립니다. 그 정도면 어떻다는 말, 나이가 맞는다는 말, 가문 이야기, 정확히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압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채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채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12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집에서 당신의 위치는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이 가문의 핏줄.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중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사랑채에서 내려집니다. 중요한 협의는 안채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그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마루에 서서 문 너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여자아이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바느질을 합니다. 글을 읽습니다. 점심밥을 먹습니다. 또 바느질을 합니다. 저녁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반과 여자아이에게 특별한 일이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거나. 당신은 아직 마루에 서 있습니다. 안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올해 안으로 어쩌고, 나를 잡아야 한다는 말, 사주를 보내겠다는 말. 사주, 그 단어가 귀에 걸립니다. 사주를 보낸다. 그게 무슨 뜻인지 12살인 당신도 압니다.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언니가 시집갈 때 봤습니다. 사주를 보낸다는 건 혼인 이야기가 오간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누르는 느낌입니다. 숨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울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요?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이 순간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마루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하인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조금 낮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부르시면 들어가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인 아주머니가 잠시 멈칫합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다는 듯이.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밖에 서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릅니다. 마루에 햇살이 닿기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나무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안채 문이 열리기를, 어머니가 나오시기를,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기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계속 들립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만 빼고 모두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2살. 조선시대 12살은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의 12살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숙제를 합니다. 부모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는 그냥 아이입니다. 조선시대 12살은 다릅니다. 여자아이 12살은 이미 어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압니다.
밥을 지을 줄 압니다. 아이를 돌볼 줄 압니다. 시부모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12살, 혹은 13살, 혹은 14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양반과 여자아이들은 시집을 갑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안채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몸을 곧게 씁니다.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나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들어갑니다. 마루를 건너고 문지방을 넘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중년의 여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빈녀가 꽂혀 있습니다. 양반가 여자입니다. 그것도 꽤 높은 집안의 여자입니다. 당신을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당신은 절을 합니다. 깊이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모르는 여자가 일어나 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고개는 숙인 채로 얼굴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얼굴을 듭니다. 모르는 여자의 눈과 마주칩니다. 차가운 눈입니다. 평가하는 눈입니다.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이 대답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12이라고. 몸은 건강하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다고. 바느질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또래보다 낫다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글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천자문을 뗐다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모르는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서 있습니다. 물건처럼, 상품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에 대해.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성품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순하고 조용하다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고집은 없냐고 묻습니다. 전혀 없다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법은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잘 가르쳤다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냥 서 있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양반과 여자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일어섭니다.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4글자. 그 4글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주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나갑니다. 어머니가 배웅합니다. 할머니도 따라 나갑니다. 방 안에 당신만 남습니다. 혼자입니다. 무릎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 떨리는지 모릅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혼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평범한 아침 햇살입니다. 새가 웁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살지, 당신이 어디서 살지, 당신이 어떻게 살지 방금 정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졌습니다. 이게 조선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방 안에 주저앉아 있던 당신을 봅니다. 한숨을 쉽니다. 짧은 한숨입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손님이 갔으니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따라 방을 나섭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상입니다. 쌀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젓갈. 평범합니다. 당신은 상 앞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맛을 모르겠습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또 뜹니다. 또 씹습니다. 또 삼킵니다. 기계처럼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라고만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많이 먹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묻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자에게는, 양반과 여자아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거의 불리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막내, 둘째, 셋째로 불립니다. 아니면 그냥 아가, 아씨로 불립니다. 시집을 가면 며느리로 불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 어미로 불립니다. 남편이 벼슬을 하면 어느 댁으로 불립니다. 이름은 족보에나 적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자들 중에는 평생 자기 이름을 소리내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집안, 몸 상태, 출산 능력,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불리는 겁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넷인데 셋째와 혼인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셋째가 몇 살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집안입니다. 중요한 건 벼슬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엄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잘 모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둘 있다고 합니다. 손위 시누이는 이미 출가했다고 합니다. 손아래 시누이는 아직 어리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질문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말을 멈춥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봅니다. 무섭냐고 묻습니다.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시집가는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랬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그랬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거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다 그런 거.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머니의 어머니도 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이 정해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보내지고 낯선 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극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다 겪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오늘부터 혼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느질을 더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예절을 다시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주저앉았던 그 방입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가 여전히 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창가에 앉습니다. 밖을 내다봅니다. 마당에서 하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오늘 아침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알 겁니다. 하인들은 다 압니다.
주인보다 먼저 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당신의 이름이 뭔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서 당신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으니까요. 불린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12살, 건강함, 바느질 잘함, 천자문댐, 순함, 고집 없음, 이름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스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력서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텅 빈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12살은 이런 감정을 정리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12살은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시집을 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자기 감정을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 그 사이에 당신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방에 들어옵니다. 당신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손을 내밀어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할머니도 한때는 12살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이 정해졌을 겁니다. 할머니도 이 방에서 당신처럼 앉아 있었을 겁니다. 50년 전에, 6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흘러도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시집을 갑니다.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은 울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울지 않는 게 더 힘들다는 걸. 할머니가 한 번 더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혼례날도 다가올 겁니다. 당신이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이게 조선입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거부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주고, 그냥 따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건입니다. 당신은 계약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두 집안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의 역할입니다. 창밖에서 참새가 웁니다. 짧게 지저귀다가 날아갑니다. 당신은 그 새를 봅니다. 저 새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도, 담장 밖으로 나가도, 마을 끝까지 가도 결국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인이 와서 밥 먹으라고 알립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평범한 낮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뀐 날에 평범한 낮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흘, 아니 나흘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바느질을 하고 예절을 배우고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사이에 당신의 감정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합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안채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꺼내고 있습니다. 상을 닦고 있습니다. 과일을 씻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사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모르는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주를 보내면, 상대편에서 받아들이면 혼인이 확정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신의 혼인은 공식적으로 정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조선의 혼인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습니다. 첫 번째, 중매쟁이가 양쪽 집안을 연결합니다. 집안 배경을 확인합니다. 서로 맞는지 살핍니다. 두 번째, 신부 측에서 신부를 봅니다. 아까 그 품평입니다. 마음에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주를 보냅니다.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종이입니다. 이걸 신랑 측에 보냅니다. 네 번째, 신랑 측에서 궁합을 봅니다. 점쟁이가 사주를 분석합니다. 문제없으면 혼인 날짜를 정합니다. 다섯 번째, 납체. 신랑 측에서 혼인을 공식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납회. 신랑 측에서 예물을 보냅니다. 비단, 폐물 같은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혼례. 드디어 결혼식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주를 보내는 단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서 거의 다 정해집니다. 사주를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혼인은 진행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당을 쓰는 소리, 물을 끼얹는 소리, 한가리를 옮기는 소리. 분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어머니가 방에 들어옵니다. 오늘 옷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옷입니다. 명절에나 입는 옷입니다.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잠깐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옷을 받아듭니다. 어머니가 나갑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비단입니다. 매끄럽습니다. 차갑습니다. 좋은 옷인데 몸에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몸에는 맞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은 상품이 됩니다. 전시품이 됩니다. 다시 한번 품평을 받는 물건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머리를 매만집니다.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높이 떠오릅니다. 오전이 지나갑니다. 점심때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입니다. 마당을 지나는 소리, 마루에 오르는 소리, 안채로 들어가는 소리. 당신은 방 안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손님이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사를 나누는 소리, 웃음소리, 차를 따르는 소리. 좋은 분위기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인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혼인은 경사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한참 후 하인이 옵니다.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티가 나지 않게 걸으려고 합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를 건너고 안채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낯선 사람들. 남자 1명, 여자 2명. 신랑 측입니다. 남자는 아버지 뻘로 보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일 겁니다. 아니면 큰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 중 1명은 나이가 많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당신의 미래 시어머니. 또 1명은 젊습니다. 중매쟁이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당신을 봅니다.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당신은 절을 합니다. 깊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일어나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얼굴을 들라는 말이 들립니다. 당신은 얼굴을 듭니다.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훑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합니다. 미래 시어머니의 눈입니다. 차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피는 눈입니다. 괜찮은지, 쓸만한지, 문제는 없는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물건처럼, 인형처럼.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양반과 여자아이는 참습니다. 그게 교육받은 겁니다. 그게 잘 자란 겁니다. 미래 시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예쁘장하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가 합격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도 고개를 숙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숙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종이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꺼냅니다. 접힌 종이입니다. 작은 종이입니다. 사주입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해, 당신이 태어난 달,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이 태어난 시간, 4가지 숫자, 8글자. 그게 당신을 대표합니다. 그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건넵니다. 미래 시어머니가 받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건너갑니다. 물리적으로는 종이 한 장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 종이가 건너가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딸만이 아닙니다. 저 집의 예비 며느리가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쯤 넘어간 겁니다. 미래 시어머니가 종이를 펴니다. 글자를 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아들과 잘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점쟁이에게 정식으로 봐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행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차가 돌아갑니다. 과일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한양 이야기, 혼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을, 이 대화의 진짜 의미를. 의례입니다. 형식입니다.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끝났습니다. 종이는 이미 건너갔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일어섭니다. 가시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배웅합니다. 할머니도 배웅합니다. 당신도 따라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합니다. 손님들이 대문을 나섭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당신을 봅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잘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숨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양반과 여자아이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존재하되 존재감 없이, 있되 없는 것처럼, 숨 쉬되 소리 없이.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미덕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옷을 벗습니다. 평소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인생이 한 발짝 더 넘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종이 한 장, 접힌 종이 한 장, 그 안에 8글자. 그게 당신을 대표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그냥 8글자. 태어난 시간이 당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저녁이 됩니다. 밥을 먹습니다. 씻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고요합니다. 평범한 밤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도 밥을 먹을 것입니다. 내일도 바느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남자, 낯선 인생, 그쪽으로 당신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거스를 수 없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 아니 열흘쯤 됐을 겁니다. 사주를 보낸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랑 측에서 궁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점쟁이가 사주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아버지는 보통 사랑채에만 계십니다. 안채에 오시는 건 명절이나 제사 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아버지가 안채로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소리가 낮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압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성격?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집안의 품격, 재산의 규모, 토지의 크기, 노비의 수, 그리고 혼수, 숫자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나중입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숫자로 된 조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부릅니다. 방에서 나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모두 앉아 있습니다. 당신만 서 있습니다. 앉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앉습니다. 구석에 작게.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혼인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이제 납채와 납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채, 혼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납폐, 예물을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나옵니다. 신랑 측에서 보내는 예물,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혼수. 이게 맞아야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적으면 체면이 깎입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그 적당함을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숫자를 말합니다. 신랑 측에서 제안한 숫자입니다. 비단 몇 필, 폐물 몇 점, 쌀 몇 석. 당신은 듣습니다. 숫자가 귀를 스쳐갑니다.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우리 쪽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수입니다. 신부가 시집갈 때 가져가는 물건들입니다. 이불, 오이스, 그릇, 가구, 시댁에서 쓸 물건들입니다. 신부의 몸값 같은 겁니다. 이것도 숫자입니다. 잠깐 여기서 혼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혼수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신랑 측에서 집을 구하고 신부 측에서 혼수를 준비합니다. 조선시대는 반대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혼례는 신부 집에서 올립니다. 신랑이 며칠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시댁으로 갑니다. 이때 혼수를 가져갑니다. 혼수는 신부의 재산입니다. 시댁 재산이 아닙니다. 신부 개인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혼수가 많으면 시댁에서 대접을 잘 받습니다. 혼수가 적으면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혼수 경쟁을 합니다. 딸을 잘 보내려고, 딸이 구박받지 않게 하려고. 숫자가 딸의 대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숫자를 말합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듣고만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돈을 써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이불은 몇 채, 옷은 몇 벌, 그릇은 몇 세트, 숫자가 오갑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에 대해,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익숙한 느낌입니다. 처음 품평받던 날과 같습니다. 사주를 보내던 날과 같습니다. 당신은 항상 대화의 주제이지만 대화의 참여자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봅니다. 처음입니다. 오늘 들어 처음으로 당신을 봅니다. 잠깐 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감정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대화가 끝납니다. 아버지가 일어섭니다. 사랑채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걱정입니다. 돈 걱정입니다. 혼수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면은 있습니다. 양반가의 체면. 그 체면을 유지하려면 돈이 듭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봅니다. 내 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집안으로 가게 됐으니 복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입니다. 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좋은 집안이 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압니다. 비단 몇 필, 폐물 몇 점, 쌀 몇 석. 그게 당신의 혼인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흐립니다. 생각합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정확히 모릅니다. 셋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웃는 얼굴인지 무서운 얼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집안을 섬겨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이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연애를 합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마음이 맞으면 결혼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선택입니다. 조선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만남도 없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알아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집니다. 숫자가 맞으면, 집안이 맞으면, 사주가 맞으면, 그러면 결혼합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입니다. 후두둑, 후두둑. 처음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빗소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덮어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 당신은 사랑을 모릅니다. 12살입니다. 사랑을 알기엔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느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당신의 혼인에 사랑은 없습니다. 숫자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옵니다. 비가 오니 창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창문을 닫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시댁에 가면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 잘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엔 힘들 거라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게 힘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 적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랬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거라고 합니다. 또 그 말입니다. 다 그런 거.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나가려다가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잠깐 당신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미안하다고 하려 했을까? 사랑한다고 하려 했을까? 행복하라고 하려 했을까? 모릅니다. 조선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양반가의 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겁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점점 세집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빗소리는 들립니다. 당신은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몸을 웅크립니다. 춥습니다. 비 오는 날은 늘 춥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비단 몇 필, 폐물 몇 점, 쌀 몇 석, 이불 몇 채, 옷 몇 벌, 숫자, 숫자, 숫자. 그게 당신의 혼인입니다. 그게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게 당신의 가치입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인생. 눈을 감아도 숫자가 보입니다. 잠이 듭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숫자를 생각하며. 깊은 잠은 아닙니다. 얕은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면 또 하루가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례날이 하루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숫자처럼 정확하게 피할 수 없이 혼례날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다림질하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당신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혼례날 아침입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물을 두고 옷을 가져오고 머리 장식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팔을 들라고 하면 들고, 인형처럼 목욕을 합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향이 납니다. 쑥과 창포를 우린 물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 몸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혼례를 올리면 이 몸은 남편의 것이 됩니다. 시댁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습니다. 혼례복입니다. 화롯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입니다. 화려합니다. 무겁습니다. 수가 놓여 있습니다. 모란, 봉황, 연꽃,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어깨가 눌립니다. 몸이 뻣뻣합니다. 머리를 올립니다. 쪽을 찝니다. 비녀를 꽂습니다. 족두리를 씁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어제까지는 댕기머리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어른의 머리입니다. 유부녀의 머리입니다. 12살인데, 아직 아이인데, 하지만 오늘부터 어른입니다. 얼굴에 분을 바릅니다. 하얗게, 두껍게, 연지를 찍습니다. 이마에 빨간 점, 볼에 빨간 점 곤집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봅니다. 낯섭니다.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얀 가면 같습니다. 인형 같습니다. 이게 신부의 얼굴입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당신을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양반과 여자는 울지 않습니다. 혼례날에 울면 불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당신도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화장이 번집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할머니도 들어옵니다. 당신을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차려입었다고 합니다. 예쁘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할머니도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겁니다.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신랑 측에서 왔습니다. 북소리, 피리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혼례 행렬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당신은 아직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봅니다. 혼례식장에서 처음 봅니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사람일까? 모릅니다. 곧 알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조선의 혼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의 혼례는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옵니다. 혼례를 올립니다. 며칠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시댁으로 갑니다. 이걸 우기라고 합니다.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 오늘은 혼례입니다. 우기는 며칠 후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 혼례를 올리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시댁 사람이 됩니다. 이 집에 있어도, 이 방에 있어도 이미 다른 집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에 초래청이 차려져 있습니다. 병풍이 둘러져 있습니다. 상이 놓여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척들, 마을 사람들, 하인들 모두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내리깝니다. 신부는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발밑만 봅니다. 초래청 앞에 섭니다. 맞은편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신랑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압니다. 키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얼굴은 모릅니다. 그냥 느낌뿐입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혼례가 시작됩니다. 절을 합니다. 신랑이 2번, 신부가 4번. 왜 횟수가 다른지는 묻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술을 마십니다. 표주박에 담긴 술입니다. 반씩 나눠 마십니다. 합끌립니다. 2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술이 씁니다. 처음 마셔봅니다. 목이 탑니다. 하지만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신부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혼례가 진행됩니다. 예식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대로 당신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절하라면 절하고, 마시라면 마시고, 앉으라면 앉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혼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축하한다고 합니다. 잘 살라고 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입니다.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마련된 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방입니다. 방 안에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방 한쪽에 앉습니다. 신랑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봅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20살 정도로 보입니다. 수염이 조금 있습니다. 눈이 작습니다.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낯선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평생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때 이 얼굴을 보고, 잠들기 전에 이 얼굴을 봐야 합니다. 낯섭니다. 무섭습니다. 신랑이 입을 엽니다. 긴장했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신랑이 웃습니다. 나도 긴장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입니다. 낮은 목소리입니다. 나쁘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낯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촛불이 타들어갑니다. 짧아집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조용합니다. 2 사람만 있습니다. 낯선 2 사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는 아이였습니다.
이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시댁의 며느리입니다. 다른 집안의 사람입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혼례식 하나로, 절 몇 번으로, 술 한 잔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신랑도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곧 촛불이 꺼질 겁니다. 그러면 어둠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서입니다. 12살 아이에게 그 밤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묘사하지 않아도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당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무섭냐고, 준비됐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다른 건지, 마음이 다른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냥 다릅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차를 올립니다. 패백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추를 던집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치마폭으로 받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얼굴 근육이 뻣뻣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랑이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당신은 아직 친정에 있습니다. 우기 전까지, 시댁으로 가기 전까지 며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 있어도, 이 방에 있어도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옵니다.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엽니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처음입니다. 혼례 후 처음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는 듯이, 믿는다는 듯이, 아니면 믿는 척한다는 듯이 창밖을 봅니다. 마당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풍경을 며칠 후면 떠나야 합니다. 시댁으로 가야 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생신에. 하지만 여기서 사는 건 끝났습니다. 12해를 살았던 집, 태어나서 자랐던 집, 모든 기억이 있는 집, 떠나야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호지가 흔들립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익숙한 소리입니다. 밤마다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 소리도 곧 못 듣게 됩니다. 시댁의 창호지 소리는 다를 겁니다. 시댁의 바람 소리는 다를 겁니다. 시댁의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가 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모레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곧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문을 나서는 날이 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게 시집 가는 겁니다. 그게 조선에서 여자로 사는 겁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우귀,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날, 가마를 탔습니다. 반나절을 흔들렸습니다. 멀미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낯선 대문, 낯선 마당, 낯선 집.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하인들 모두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가마에서 내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절을 합니다. 깊이 더 깊이. 시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채로 안내받습니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과 남편이 쓸 방입니다. 작습니다. 친정방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짐을 풉니다. 혼수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불, 옷, 그릇, 소소한 물건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시댁에서 우는 며느리는 좋지 않습니다. 불길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첫날부터 바쁩니다.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게 며느리의 첫 번째 일입니다. 문안 인사.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절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있다가 나와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조선시대 며느리의 삶을 설명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최하위입니다. 시아버지 밑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밑에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누이 밑에 며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누이보다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피부티고 며느리는 남입니다. 남이 들어온 겁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삶은 고됩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해 뜨기 전에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머리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 앞에 갑니다.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주무시면 기다립니다. 밖에서 서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절을 합니다. 안녕히 주무셨냐고 여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와도 되는 건지 모릅니다. 더 있어야 하는 건지 모릅니다. 눈치를 봅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젓습니다. 나가도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맞게 한 건지 모릅니다. 아침밥 시간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도와야 합니다. 며느리는 부엌일을 해야 합니다. 하인이 있지만 며느리가 직접 하는 게 예의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밥상을 차립니다. 시아버지 상, 시어머니 상, 남편 상, 상마다 다릅니다. 반찬 배치가 다릅니다. 숟가락 위치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친정과 다릅니다. 집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눈치로 배웁니다. 상을 들고 갑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갑니다. 상을 내려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나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남편 방으로 갑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제야 당신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은 밥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빨래입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을 하고 나면 점심 준비입니다. 점심을 차리고 나면 또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을 하고 나면 저녁 준비입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 방에 갑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여쭙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저 그랬다고. 당신은 고개를 숙입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을 봅니다. 밥상의 젓가락 위치가 틀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합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집마다 다릅니다. 시댁의 규칙은 시댁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틀리면 혼납니다. 하지만 미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며느리 삶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낮에는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밤에만 안채로 옵니다. 당신을 봅니다. 힘드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힘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방금 젓가락 위치로 혼났는데 칭찬이라니.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촛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눕습니다. 피곤합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모든 순간이 긴장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짓 하나 다 봅니다. 다 평가합니다. 며느리는 시험 중입니다. 항상 시험 중입니다. 합격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젓가락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숟가락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문안 인사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게 학습입니다. 며느리의 학습입니다. 시누이가 말을 겁니다. 손아래 시누이입니다. 10살입니다. 당신보다 어립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당신보다 위입니다. 심심하다고 합니다. 놀아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곤란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바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는 당신보다 위입니다. 바느질을 내려놓습니다. 시누이와 놉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혼납니다. 바느질을 왜 안 했냐고. 시누이와 놀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핑계처럼 들립니다. 시누이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말해지지 않는 규칙, 적혀있지 않은 규칙. 하지만 모두가 아는 규칙. 며느리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눈치로 알아야 합니다. 틀리면 혼나야 합니다.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조선에서 며느리는 그렇게 삽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당신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생각합니다. 친정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내 방이 그립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이 그립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그립습니다. 다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자주 가면 좋지 않습니다. 전기 없다고 합니다. 시댁에 적응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워도 참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게 며느리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그게 조선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가 젖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숨을 죽입니다. 울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12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정한 건지 모릅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눈물이 멈춥니다. 베개를 뒤집습니다. 젖지 않은 쪽으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해가 뜹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도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생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피곤해서 잠이 옵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삶입니다. 그게 조선에서 여자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절이 바뀌어하였습니다. 시집 올 때는 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더워졌습니다. 습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또 밥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잠을 자고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반복입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젓가락 위치를 압니다. 숟가락 방향을 압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압니다. 시아버지가 싫어하는 음식을 압니다. 눈치로 배웠습니다.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덜 혼납니다. 이제 덜 틀립니다. 적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체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날입니다. 내일과 같을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남편 옷을 깁고 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합니다. 실이 따라갑니다. 단순한 작업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머리는 비어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마당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친정 마당과 다릅니다. 친정 나무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같습니다. 같은 하늘입니다.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모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점심을 차립니다.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또 바느질을 합니다. 해가 기웁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하게 구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시누이가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악역은 없습니다. 모두 그냥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며느리를 가르치고 집안을 관리하고 대를 이을 손자를 기다립니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합니다. 사랑채에서 공부하고 가문을 이어가고 밤에 안채로 옵니다. 당신은 며느리 역할을 합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합니다. 누구도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입니다. 수백 년 된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리에 눕습니다. 당신도 눕습니다. 촛불을 끕니다. 어둠이 됩니다. 천장을 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니까요. 하지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석 달 전 홀레나를 생각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낯섭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감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날카로웠습니다.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렸습니다. 냄새 하나하나가 다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무뎌졌습니다. 소리가 들려도 그냥 지나갑니다. 냄새가 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뭔가 일어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느끼지 않는 게 편합니다.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어 있습니다. 가끔 이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깨어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친정 생각, 어머니 생각, 어릴 때 생각, 12살 전의 생각, 12살 전. 그때는 뭘 했을까요?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나비를 쫓았습니다. 꽃을 꺾었습니다. 동생과 싸웠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할머니한테 과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아이였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만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기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대를 이을 아들을, 당신의 배에서 나올 아들을. 아이가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위상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낳으면 인정받습니다.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됩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받습니다. 무시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쫓겨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조선입니다. 여자의 가치는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도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12살인데, 아직 아이인데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작게, 소리 없이. 남편이 깰까봐 조심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무섭습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밤에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만 남습니다. 그 생각들이 무섭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자야 합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입니다. 천장을 봅니다.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다시 천장을 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새벽에 일어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늙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선택 없이, 변화 없이, 끝없이. 무섭습니다. 그 끝없음이 무섭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편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느끼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합니다. 선택이 없으니까 편합니다. 고민이 없으니까 편합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무섭지만 편합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눈이 감깁니다. 피곤해서 감깁니다. 생각이 흐릿해집니다.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일 없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모레도 그럴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냥 이렇게 계속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또 잠이 듭니다. 깊이 조용히. 꿈은 꾸지 않습니다. 아니, 꿔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둠뿐입니다. 새벽이 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납니다. 옷을 입습니다. 머리를 매만집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내일과 같을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살, 양반과 딸,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이 정해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고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소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습니까? 12살 아이가 시집가는 게 이상했습니까? 본인 의사를 묻지 않는 게 잘못됐다고 느꼈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12살은 아이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입니다. 그것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2살 결혼, 아동학대입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조혼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장됐습니다. 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40대면 노인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해야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집안 간의 동맹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경제였습니다. 셋째, 여자의 순결이 중요했습니다. 어릴 때 시집 보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조혼이 당연했습니다. 12살, 13살, 14살. 그 나이에 시집 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빴을까요? 12살 딸을 시집 보낸 부모는 나쁜 부모였을까요? 12살 신부를 맞은 시댁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법으로는 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도덕으로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시스템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시스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처럼, 공기 속의 사람이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은 조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다 그렇게 하니까요. 수백 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시스템 안에서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스템 안에 있을까요? 500년 후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뭐가 이상하다고 할까요? 뭐가 잘못됐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 원래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하는 것들, 그 중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혼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지됐습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조혼을 금지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의 오래된 관습을 식민 지배자가 금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권을 위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대화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추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혼은 금지됐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12살 결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의사 없는 결혼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도 교육받습니다. 여자도 직업을 가집니다. 여자도 결혼을 선택합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10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50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선택권 없음, 본인 의사 무시, 조건으로 평가받음, 숫자로 환산됨.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나이에 맞는 행동, 성별에 맞는 모습, 원래 그런 거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내 나이면 그래야 한다고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50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12살에 강제로 시집가는 것과 30살에 결혼 압박받는 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을 빼앗는 건 비슷합니다. 본인 의사를 무시하는 건 비슷합니다.
조건으로 평가하는 건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비슷합니다.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십니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까워진 것 같아서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이 나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스템 안에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당신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다시 12살 소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니까요. 평범한 소녀니까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시부모를 모셨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 중에, 병으로, 사고로.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소녀의 삶에서 선택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대로 살았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소녀 본인은 슬펐을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쩌면 그 소녀는 나름대로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행복이 있었다 해도 그건 선택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행복이었습니다. 선택과 주어짐, 그 차이가 큽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12살 소녀의 하루,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 없는 하루. 하지만 그 하루가 평생을 결정한 하루.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내 의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싸워서 얻은 겁니다. 누군가 희생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밤도 이렇게 깊었을 겁니다. 그 밤에 12살 소녀가 눈을 감았을 겁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지금 당신도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밤은 그 소녀의 밤과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내일이, 바꿀 수 있는 내일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500년의 차이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편히 쉬세요. 당신의 밤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이야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집 안이 분주했습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왔습니다. 품평을 받았습니다. 사주가 건너갔습니다. 숫자가 오갔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시댁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피는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원래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담이 아닙니다.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교훈도 없습니다. 결론도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소녀들에게 반복됐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괴담도 아닙니다.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당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불 속입니까? 침대 위입니까? 소파입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편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좋은 하루였습니까? 힘든 하루였습니까?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까? 어떤 하루였든 그건 당신의 하루였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하루, 당신이 결정한 것들로 채워진 하루, 당신의 의지가 담긴 하루. 물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2살 소녀보다는 많이 선택했을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내일도 해가 뜹니다. 내일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일도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작은 선택들, 큰 선택들, 별것 아닌 선택들, 중요한 선택들. 그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12살 소녀에게는 없었던 것, 당신에게는 있는 것, 선택. 50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바꾸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의 덕분입니다. 싸운 사람들, 목소리 낸 사람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어쩌면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수고하겠지만 지금은 쉬세요. 12살 소녀는 잠들었습니다. 500년 전 어느 밤에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당신도 잠드세요. 하지만 당신의 내일은 다릅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지 않아도 됩니다.